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석 K병원 김한주 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석 K병원이고요. 강석 K병원 7층입니다. 7층 로비고요. 7층은 이제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운동치료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하는 공간이고요. 이 이제 큰 화면이 있는데 이 큰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교육 영상을 틀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료진들끼리 저희가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제 뭐 특별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요. 저희 병원의 이 해골 모형, 저희 병원의 마스코트인 이 해골 모형입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오픈을 하면서 이 해골 모형에다가 제가 이걸 다 꾸민 건데요. 실제 환자분들에게 쓰고 나서 골절 수술에서 이제 금속판이나 이제 금속정을 쓰게 되는데요. 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년 있다가 금속을 제거를 하고 합니다. 그 금속을 제거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실제 우리 해골 뼈에서 실제 부러진 위치에 맞는 금속을 써서 그 금속을 갖다가 뼈에다가 다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이거를 두고 환자분들에게 여기가 이렇게 부러졌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해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이게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네이밍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40분 정도의 직원이 이 네이밍을 했었는데 1등으로 저희 이제 간호사 한 명이 한 게 1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강석키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석키가 어떻게 지어졌냐, 강석 K를 빠르게 10번 말해보세요 하면은 강석 K, 강석 K, 강석 K, 강석 K 하다 보면은 이제 강석 K가 강석 키처럼 들린다고 해서 강석 키로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이름도 같이 지어줬습니다. 강할강의 돌석의 기쁘리. 그래서 강한 돌 같은 뼈로 회복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 어떤 골절 사고를 당하더라도 강석 K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통해 다시 단단한 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의 마스코트 같은 강석키를 소개해 드렸고, 오늘 강석키를 옆에 모시고 제가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욘디 이번이 3번째 출연인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뼈가 부러지는 것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뼈가 붙어가는지 그런 과정을 배우고 치료 방법,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발표를 했으면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뼈가 붙는 것을 유압, 그리고 뼈가 붙지 않는 것을 불유압이라고 하는데, 유압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불유압이 되는 것, 그리고 불유압이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유압 중에서도, 골절과 불유압 중에서도 상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상지의 골절과 불유압에 대해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형외과 안에서도 여러 분과가 있지만 저는 골절과 외상을 전공을 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을 한 후에 고려대학교 중증외상수련센터에서 오종홍 교수님 밑에서 2년간 더 진료 교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그리고 외상학 세부 전문의를 취득을 하였고, 현재 강석 K병원 골절외상센터에서 고난이도 골절과 골절 합병증인 불유압을 주 진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요, 골절 치유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골절 치유의 필수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치유력, 그리고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은 뼈는 자연적으로 붙으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뼈 주변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골막을 통해서 이제 뼈들이 자라나는 그것을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고정입니다. 적절한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깁스나 깁스, 통깁스 이렇게 하는 것도, 보존적인 치료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하는 것도 뭐 살을 째고 어긋난 뼈를 맞추고 금속판을 대주는 것도 우리가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고정, 수술적 치료든 비수술적인 치료든 적절한 고정을 통해서 뼈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치유력,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을 손상을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유력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안정성을 주면서 동시에 치유력의 손상은 최소화하는 이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골절 수술에서 이제 금속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대퇴골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처럼 이렇게 뼈가 부러져 있으면은 우리가 부러진 뼈를 기준으로 금속판을 옆에 대주고요. 나사못을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붓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금속판과 나사못의 기능은 없는 거죠. 금속판과 나사못은 뼈가 붙을 때까지 뼈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이상 뼈가 붙지 않으면 뭐 3개월, 6개월 그리고 분류압의 진단 기준인 9개월까지 이제 뼈가 붙지 않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뼈는 붙지 않으니까 나사못과 금속판이 옆에서 계속해서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금속판이 부러지거나 뭐 나사못이 밀려 나오거나 아니면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하는 우리가 조기 금속 고정 실패, 그것이 결국 이제 분류압으로 가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지의 골절과 분류압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가장 많이 부러지는 부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쇄골, 하나는 이제 상완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골과 척골, 전완부에 있는 요골과 척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68세 환자분 쇄골의 이제 분쇄골절인데요. 우리 쇄골뼈는 여기 이제 흉골부터 우리가 어깨뼈까지 이어지는 얇고 길다란 뼈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있는 뼈인데요. 원래는 이제 일자처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계단형으로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조각으로 어긋나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조각 외에도 조각이 2개가 더 나서 하나의 뼈가 결국에는 4조각이 된 우리 쇄골의 분쇄골절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이게 수술 후 1달째 엑스레이입니다. 잘 된 수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골절선이 보이고 이 정도 이제 간격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은 조각 2개를 이 나사못 3개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금속판을 대고 바깥쪽과 안쪽에 이렇게 나사못을 3개씩 고정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달째는 정상적으로 이런 엑스레이가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달, 3달, 6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골절 부위에 이 갭이, 간격이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수술 후 이제 시간에 따른 엑스레이 경과인데 한 1개월째, 3개월째, 12개월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1개월째보다 3개월째, 3개월째보다 12개월째 골절 사이의 그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3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 굉장히 멀어져 있고 12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은 더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뼈의 겉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우리가 피질골이라고 해서 딱딱한 뼈가 보이는 게 정상적인 우리 뼈의 겉면이라고 하면은 속 안은 이렇게 회색빛을 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말단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라는 거는 말단 부위가 피질골화가 되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 뼈가 붙지 않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뼈의 의미에서는 뼈가 더 이상 붙지 않고 여기서 종료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절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뼈의 말단 부분이 피질골화 되어 있으면은 조기에 이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기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지내시다가 12개월째 결국에 18개월째 금속판이 이렇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1, 3, 6, 12개월 점점 안 좋아지면은 그 사이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금속판이 부러지게 되고 어깨가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셨고 결국에는 이렇게 금속판이 부러지게 되면 수술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일단은 부러진 금속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러진 금속이 보이고요. 금속판과 나사못을 모두 제거를 하였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뼈를 보니까
아까 엑스레이를 보면 뼈가 가운데가 굉장히 많이 비어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뼈인데 마치 이제 뼈가 비어 보이지 않죠. 이게 하나의 뼈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섬유성 분류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CT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는 그 분류압 부위가 실제로 빈 공간일까? 실제로 뻥 뚫린 빈 공간일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빈 공간이 보이는 곳에는 섬유 조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 조직들이 우리 결국엔 뼈와 뼈 사이에 살이 자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걔네들이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교정을 하고 그리고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섬유 조직들을 이 철저히 긁어내는 변연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섬유 조직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경화된 그 끝단 부분을 긁어냅니다. 경화된 끝단 부분을 꼼꼼하게 긁어내는 변연 절제술을 시행을 한 후에 어긋난 뼈를 맞추고 정렬을 맞춰준 다음에 새로 금속을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그 비어있는 공간, 실제로 이제 진짜로 비어있는 공간에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뼈가 붙고 유압이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분류압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수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치 이제 뼈가 하나의 통처럼 보여 있었는데 그 섬유화된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깥쪽, 이게 안쪽인데 실제로 뼈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원래의 길이대로 고정을 하는데 앞쪽에 금속판을 하나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하나를 더 고정을 해서 양쪽, 앞쪽과 위쪽에 금속판을 양쪽으로 고정을 해서 기존의 처음 고정보다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단단하게 하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비어있는 부분인 그 분류압 부분 비어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뼈 이식은 이제 크게 자가골과 합성골, 그러니까 자기뼈, 그리고 아니면 인공뼈를 쓸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이제 68세 연세시고 자기뼈를 떼게 되면 이제 골반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서 이제 뼈를 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공여부에 또 다른 통증이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거나 쉽게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이제 인공뼈를 썼습니다. 인공뼈 중에서도 합성골인 RHBMP2라고 하는 골형성 단백질을 사용을 하였고 이 골형성 단백질 RHBMP2가 자가골만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서는 자기 뼈를 떼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에 뼈 이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분류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리 조치를 뼈가 부러지기 전에 금속판이 부러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는데 결국에는 금속판이 부러졌고 이런 지속되는 분류압으로 인해서 금속판이 부러져서 이제 새롭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금속판을 위쪽에 대주고 앞쪽에도 작은 금속판을 대서 이중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하얀 음영이 인공뼈를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골이식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기 금속 고정 실패의 신호가 보이면 1개월, 3개월, 6개월 점점점 뼈가 간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금속판이 부러지기 전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 1년째 보면은 이제 뼈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뼈가 붙으면은 금속판이나 나사못들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뼈가 붙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잘 지내고 있는 거고요. CT를 찍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 앞쪽과 뒤쪽이 완전히 뼈가 정확하게 잘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분류압의 경우에는 금속 제거를 조금 천천히 합니다.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안전하게 금속 제거를 하는 게 좋아서 금속판을 제거하고 지금 일상생활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완골 통증으로 30세 환자분 상완골 통증으로 촬영한 엑스레이입니다. 상완골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상지에서 이제 가장 긴 뼈입니다. 가장 긴 뼈인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는 이렇게 얇고 어깨 쪽은 동그랗고 팔꿈치 쪽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오른쪽은 정상적인 이제 뼈고요. 왼쪽이 지금 부러져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약간 윗부분 우리가 근위 3분의 1 부분에서 부러져 있고 CT를 보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완골의 골절에서는 금속판, 수술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속판이 좋을지 금속정이 좋을지에 대한 우리가 의사들끼리 이제 논쟁은 많습니다. 논쟁은 많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속판보다 금속정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게 상완골이고, 상완골이 이제 부러졌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판을 겉에다가 대주고, 위쪽, 아래쪽으로,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나사못을 고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은, 골절 부위를 정확하게 뼈를 열어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개가 이만큼 큰 금속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만큼 절개를 해야 되니까 거의 팔을 다 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금속정을 넣는다. 그리고 금속정은 우리가 뼈의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금속정이 뼈 속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사못으로 밖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나사못을 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완골은 금속판과 금속정을 이용을 해서 수술할 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으나 저는 금속정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침습적, 최소 절개를 통해서 골절 부위의 골막에 손상을 주지 않아 자연 치유력의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골절이 됐을 때 그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필수 조건, 골절 치유의 필수 조건 두 가지. 하나는 치유력, 하나는 안정성인데 안정성은 수술로 인해서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치유력은 수술을 하다 보면 손상을 줄 수 있다. 그거는 우리 수술 부위에 골절된 부위에 골막을 절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이 금속정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부위, 골절된 부위를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골막에 손상을 주지 않아서 치유력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용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절개를 다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레버암이 짧다. 그래서 금속판은 뼈의 겉에 대지고 금속정은 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암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되므로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금속 고정 실패, 금속이 막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수술한 다른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똑같이 30대 환자분이시고 좌측 상완골 골절입니다. 아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위쪽 3분의 1이 부러졌는데 이분은 거의 정 가운데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금속정을 통해서 최소 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정을 실제로 넣은 거고요. 지금 여기 이 부위가 골절 부위입니다. 이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금속정이 뼈 속으로 통과를 해서 위쪽으로 나사못 3개, 아래쪽으로 나사못 2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골절 부위가 있고 우리가 금속정이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나사못이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골절 부위에 해당하는데요. 이 골절 부위에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골절 부위 절개를 하지 않고 금속정이 들어가는 구멍과 이 나사못들이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사못이 들어가는 구멍 이런 식으로 구멍만 뚫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를 통해서 치유력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에 이 재수술 실패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좌측 상완골 골절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첫 수술 직후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금속정이 들어가 있고 나사못이 위에 2개, 아래 2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된 수술처럼 보입니다. 잘된 수술처럼 보이는데 첫 수술 9개월 후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과 다르게 뼈가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 선을 보시면은 이 피질골의 빨간 선이 일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직후부터 9개월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면은요. 첫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이 골절 부위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피주머니, 해모백이라고 하는 피주머니입니다. 피주머니가 골절 부위까지 들어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하고 뼈를 맞추기 위해서 골막을 벗기고 뼈를 눈으로 보면서 맞추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주머니가 들어가 있다. 아니면 골절 부위에 뭐 스테이플러가 박혀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엔 골절 부위를 열었다라는 우리가 신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속정의 가장 큰
장점, 금속판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인 치유력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치유력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금속정이 2세대 금속정과 3세대 금속정,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우리 2세대 금속정과 3세대 금속정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2세대 금속정은 이 끝부분이 한 5도 정도가 휘어져 있습니다. 5도 정도가 휘어져 있고 3세대 금속정은 이렇게 똑바르게 일자인 우리가 스트레이트 네일이고 2세대 금속정은 구부러져 있는 벤트 네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 금속정과 3세대 금속정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휘어져 있기 때문에 2세대 금속정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3세대 금속정은 뼈의 정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2세대 금속정의 그 가장 안 좋은 단점이라고 보면은요, 우리 대결절, 여기 톡 튀어나온 뼈가 대결절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어깨를 들어 올려주는 회전근이라고 하는 제가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한 이 회전근이라고 하는 인대가 붙어 있는데요. 2세대 금속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인대 쪽으로 이 금속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대를 갈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대에 손상을 줄 수가 있지만 3세대 금속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뼈의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대가 아닌 근육 쪽을 통과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 쪽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치유가 잘 되는, 그래서 2세대 금속정에 비해서 3세대 금속정이 훨씬 더 이제 발달이 잘 된 우리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 금속정과 3세대 금속정이 있고, 저는 이제 수술에서는 이제 3세대 금속정을 이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속정을 사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정을 넣는 시작 지점입니다. 금속정을 넣는 시작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골절 부위를 열지 않고도 금속정이 가운데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금속정이 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긋난 뼈도 자연적으로 들어가면서,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길을 찾으면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골절 부위 열지 않고도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뼈가 자연적으로 맞춰지게 된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금속정이 이렇게 밖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밖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뼈를 밉니다. 밀면서 이렇게 뼈가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가 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뼈가 휘는 내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반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골절 부위를 열어가지고 이 뼈를 꽉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금속정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내반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반 변형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거 시작 지점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속정의 시작 지점,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뼈가 정확하게 맞춰지는 건데, 이렇게 측면으로 바깥쪽으로 금속정이 들어가게 되면 뼈는 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다시 보니까 주황색 선을 보면은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술 직후에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9개월 엑스레이를 보면은 점점 더 내반 변형이 휘는 게, 뼈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휘는 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진행되는 내반 변형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뼈가 붙지 않게 되면은 금속판이나 나사못이 부러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속정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골절 부위에 뼈가 붙지 않게 되면은 우리 나사못이랑 금속정이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무거운 우리 액자 같은 걸 걸어놓고 벽이 약하게 되면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 못 박은 구멍이 커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나사못 주변으로 해서 까맣게 뭔가 우리 음영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까만 이런 음영들이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사못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뼈를 갉아먹으면서 뼈가 흡수가 되면서 생기는 우리가 할로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뼈가 소실이 되는, 흔들린다라는, 금속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고요. 또 금속종 자체도 우리가 시계추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피질골이 이 정도 두께여야 되는데 이렇게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 이 부분이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압에서는 항상 ABS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렬, 치유력, 안정성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정렬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뼈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치유력도 조금 부족한 상황, 그리고 나사못이나 금속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정렬과 치유력, 안정성을 모두 보충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절개 상처를 통해서 금속정을 제거를 하고, 이 분류압 부위, 마치 이제 뼈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분류압 부위를 섬유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뼈가 우리가 분류압 부위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압 부위에 있는 섬유 조직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요. 환자분은 5도 정도 휘어져 있는 2세대 금속정을 사용하였고, 2세대 금속정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제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들어간 위치가 이곳이라고 하면은, 금속정이 들어간 위치가 이곳이라고 하면은, 정면과 측면 엑스레이에서 가장 정점, 가장 뼈의 가운데에 우리가 시작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시작 지점을 잡는 게 수술의 90%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면과 측면 엑스레이에서 가장 정점의 시작 지점을 잡은 후에 금속정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확공을 시행합니다. 구멍을 넓혀주고 나서 금속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뼈가 어긋나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뼈가 일자로 잘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류압 부위를 열고 우리가 변연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부분에 뼈 이식을 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다 금속판을 하나를 더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고요. 아까 이제 휘어져 있던 뼈가 굉장히 똑바르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음영 두 개가 기존에 있던 나사못의 음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금속정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굵고 긴 금속정을 썼고,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앞쪽에 금속판을 대고 뼈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분류압 부위인데요. 분류압 부위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BMP, 인공뼈를, 합성고를 잘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2개월째 이식한 뼈들이 좀 모아지면서 뼈가 붙어가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고요. 2개월째 환자분 보시면은 이제 뭐 팔을 들거나 움직이시는데 전혀 불편 없이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6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면은 우리가 정면 엑스레이에서 안쪽과 바깥쪽, 측면 엑스레이에서 뒤쪽과 앞쪽이 모두 뼈가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정 수술의 핵심은 엔트리 포인트, 시작 지점입니다. 시작 지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뼈는 휠 수밖에 없다. 시작 지점을 가운데, 정점으로 잡아야지 우리가 금속정은 뼈가 들어가면서 뼈가 똑바르게 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속정 삽입을 통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할 때는 골절 부위를 열어서 골막 손상을 주는, 치유력에 손상을 주는 방법은 피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24세 환자분이시고 프레스 머신에 깔리며 수상하였고, 환자분은 그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제 팔꿈치 아래쪽으로 해서 요골이랑 척골, 전완부에 있는 요골이랑 척골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이런 엑스레이를 딱 정형외과 의사가 보게 되면은, 이거 수술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손을 짚으면서 이렇게 손을 짚으면서 요골과 척골이 딱 부러졌을 때는 이 부위가 부러지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뼈의 가운데인 부분이 부러지는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짓이겨지면서 이렇게 부러졌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 부위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왜 우리 가운데보다 이 팔꿈치에 가까운 부위가 왜 수술이 어렵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힘들어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금속판을 길게 대고 나사못을 뭐 3개, 4개 정도 양쪽에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팔꿈치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골절 부위 기준으로 해서 나사못을, 금속판을 길게 댈 수가 없고, 나사못을 그렇게 되면 짧게 고정을 하게 되면 고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뼈가 붙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위험성이 있고, 또 팔꿈치 쪽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요골신경 중에서도 후골간신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엄지를 1등을 하고 손목을 위로 올려주는 그 요골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금속판을 아래쪽 척골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부러진 데를 기준으로 해서 3개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요골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짧게 하고 나사못을 2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속판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고요. 수술 후 2달째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이 골절된 부위가 전혀 뼈가 붙지 않고 이렇게 뼈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뼈가 비어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위쪽에 나사못 하나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더 문제가, 환자분은 통기부스를 하고 계셨고,
척골 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술 후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감염성 분류압, 골수염이 그런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충분히 이제 감염이 올 확률이 있고, 수술 시간이 오래되거나,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이 오래 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부러진 경우에 이런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고, 깁스를 이제 통깁스를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한테 손이랑 팔꿈치를 움직여 보라고 하니까 팔꿈치는 아예 90도에서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고, 요골신경 마비, 우리가 아까 후골관신경을 해서 그 마비가 있어서 엄지 1등이 안 되고 손목이 아예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염성 분류압, 골수염에서는 단계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압 수술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기존에 있던 걸 다 빼고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뼈 이식을 해준다. 그게 이제 분류압의 이제 치료인데요. 이런 감염성 분류압, 고름이 나오는 분류압, 그리고 골수염 이런 거는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이제 3단계 이상의 수술을 하는데요. 이 이제 프로토콜을 만든 게 고대 구로병원 오정훈 교수님께서 만든 거고, 일단은 첫 번째는 대청소입니다. 대청소는 기존에 있던 일단은 금속을 다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를 하고 고름이 나오고 죽은 뼈 그런 부분을 다 빼냅니다. 아무튼 이제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은 죽은 뼈들도 다 제거하고 조직들도 다 제거를 하고 이런 깨끗하게 일단 청소를 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나서 PMMA라고 하는 우리가 시멘트인데요. 골시멘트인데 거기에 항생제 같은 걸 섞어서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 놓습니다.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 놓고 우리가 그냥 시멘트만 넣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얇은 금속, 우리가 그 최종 고정으로 사용하는 금속이 아니라 아주 얇은 금속으로 고정을 해서 일단은 팔꿈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대청소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균 배양을 했는데 균이 배양이 된다 그러면 다시 1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소를 다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균 검사를 했는데 균이 배양이 되지 않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2단계는 최종 고정이랑 항생제 시멘트를 넣는 겁니다. 최종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얇은 금속이 아니라 이제 두꺼운 금속으로 해서 우리가 땅을 딛고 우리가 뭐 걸을 때는 뭐 다리면은 걷고 아니면 팔이면은 힘을 써도 이 금속이 부러지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 게 우리 최종 고정이고요. 그리고 항생제 시멘트에 항생제를 섞어서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 이유는 항생제 시멘트를 넣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시멘트에서 항생제가 배출이 되면서 남아있는 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생제 시멘트 주변으로 해서 유도막이라 그래서 이 하얀 막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하얀 막들이 6주에서 8주가 지나면은 하얀 막들이 생기게 되고, 그 하얀 막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막 안에 시멘트를 제거를 하면 그 막이 있고, 그 막 안에 뼈 이식을 해주면은 뼈 이식이 뼈가 붙게끔 되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시멘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단계의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이유는 여러 번의 세척과 변연 절제, 균 검사를 통해서 감염의 재발률을 낮추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생제 시멘트를 통해서 유도막을 형성을 통해서 골 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재수술로 이제 대청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가는 선이 이제 그 후골관신경인데요. 다행히 후골관신경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좀 얇아져 있긴 했는데 후골관신경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였고, 이제 주변부만 유리를 해 주었고요. 이 기존에 있던 이제 요골 금속, 그 다음에 이 척골의 금속과 이 척골에 있는 죽은 뼈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임시 고정을 하고 항생제 시멘트를 삽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우리가 얇은 그 최종 고정에 쓰는 금속이 아니라 얇은 금속을 썼고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한 부분이 항생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임시 고정,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균 검사를 하고 임시 고정을 하고 항생제 시멘트를 넣는 게 일단은 1단계 수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재수술 후 엑스레이인데 1단계 그 균 검사에서 우리가 클렙시엘라 뉴모니아랑 MRSA랑 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6주 이상을 꾸준하게 하면서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재발률을 낮추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쓰는 금속이 아니라 조금 얇은 금속을 쓰고, 지금 이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죽은 뼈들을 다 제거하고 변연 절제를 한 후에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 놓은 그런 음영이 되겠습니다.
2차 재수술은 6주 뒤에 시행을 했습니다. 6주 뒤에 항생제를 6주간 투여를 해서 CRP라고 하는 감염을 보는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된 다음에 많이 깨끗해졌다 판단이 되면 2차 수술합니다. 2차 수술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까 1차 때 썼던 금속보다 조금 더 굵고 단단한 금속을 씁니다. 2.5mm의 금속을 써서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부분인데요.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생제 시멘트를 또 이렇게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척골 부분인데, 척골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비어 있는 뼈 부분에다가 단단하게 우리가 주두 골절에 쓰는 금속판을 고정을 했고,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이제 균 검사 결과에서는 이제 균이 나오지 않았고 그만큼 많이 깨끗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종 고정,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이제는 팔에 힘도 딛고 우리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 놓습니다. 이때 항생제 시멘트는 유도막 형성을 위한 그런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 놓고 6주에서 8주를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차 재수술, 우리가 고리식을 이제 마지막 고리식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이제 시멘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이제 뼈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뼈를 우리가 앞서 두 케이스에서는 제가 BMP만 써서 뼈를 썼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BMP라고 하는 고령성 단백질, 인공뼈와 그리고 자가골을 섞어서 쓰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아래쪽에 있는 돌출된 이제 돌기인데 거기 한 1cm 정도 구멍을 뚫은 다음에 뼈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뼈를 채취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면골을 채취를 하고 이 BMP 1mg의 이제 BMP를 믹스를 해서 걔네들을 이식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 이 부분이 유도막입니다. 유도막. 하얗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데 그 시멘트를 깨고 나면은 유도막이 굉장히 두툼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도막 안쪽으로 뼈가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골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수술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3번의 수술을 시행을 했고 3차 재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2차 수술과 이제 다른 점은 시멘트가 빠지고 거기에 골 이식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두툼하게 기존보다 더 두툼하게 이렇게 골 이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두툼했던 뼈가 피질고라 되면서 얇아지게 되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뼈가 붙습니다. 3차 수술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뼈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를 찍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뼈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겉에 뼈가 하얗게 변하면서 피질고라 되면서 뼈가 굉장히 잘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아예 팔꿈치도 못 구부리고 손목 위로 올리고 요골신경 마비가 있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골신경, 손목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도 위로 올리고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제한이 전혀 없이 잘 사용을 하셨고요. 물론 이제 회전, 내회전과 외회전에는 약간의 그런 제한은 있었지만 굉장히 그 환자분이 제 네팔에서 뭐 영상도 보시면서 굉장히 재활을 또 잘 하셔서 성공적인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균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3단계 수술법은 감염성 분류학, 골수염에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케이스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쇄골의 분류합에서는 조기금속 고정 실패의 신호를 캐치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1개월, 3개월, 6개월 점점 뼈의 간격이 벌어지면은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금속판이 부러지기 전에, 또 뼈의 소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전에 조기에 우리가 분류합의 진단 기준이 9개월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상완골 금속정의 케이스에서는 금속정은 시작 위치를 잘 잡는 게 수술의 90%다. 시작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금속정 삽입을 통한 최소 침습 수술을 할 때는 골절 부위를 열어서 수술을 해서 치유력에 손상을 주는 것을 하면 안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감염성 분류학 골수염의 치료는 수술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3단계 이상의 수술을 통해서 균 검사를 계속 시행을 하면서 3단계 이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뼈 이식을 해서 재발률을 낮추고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의를 너무 네.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한번 보시고 앞쪽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에서부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요? 네, 앉으셔도 돼요. 네. 저희 바다보아 산이 좋아 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까봐 걱정입니다. 노인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상지 골절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노인성 골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이상의 그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대부분 있습니다. 60대는 60%, 70대는 70% 이상이 골다공증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골다공증성 골절의 가장 대표적인 세 부위가 손목 골절입니다. 손목 골절. 우리가 콜레스 골절이라고 하는데 넘어지면서 그냥 손을 이렇게 평지를 걷다가 넘어지면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손의 모양이 변형이 오면서 뚝 부러지는 겁니다. 그걸 원위 요골 골절이라고 하는데 상지 골절 중에서는 가장 흔한 골절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뒤로 넘어지신다. 뒤로 넘어지시게 되면 이제 척추 골절, 척추에 압박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관절 골절입니다.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거나 아니면 옆으로 넘어질 때 고관절 골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퇴 경부 골절 아니면 대퇴 전자간 골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그 노인성 골절의 대표적인 세 가지고 상지에서는 원위 요골 골절, 손목 골절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고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대퇴골 골절 수술 후 6개월째 뼈가 붙지 않고 분류압이 의심돼서 여러 병원을 돌고 있는데 세 군데 답은 이렇습니다. A병원, 위에 박힌 나사모 2개만 제거, 고리식. B병원, 금속정을 빼고 더 두꺼운 금속정으로 교체, 플러스 고리식. C병원, 기다리면 붙을 것 같다. 병원마다 의견이 달라 고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A병원, B병원, C병원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이제 위에 박힌 나사모 2개만 제거를 한다. 그거는 우리가 역동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골절 부위가 좀 벌어져 있으면은 위쪽에 나사못을 제거를 하고 땅을 딛다 보면은 이 골절 부위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게 뼈가 붙는 것을 역동화라고 하는데 사실 역동화를 하게 되면 고리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동화만 할 거면은 역동화만 하고 고리식은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안 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났는데 뼈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는 12개월, 1년, 2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뼈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은 엑스레이를 쭉 봐야 되고요. 만약에 뼈가 굉장히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붙었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나면서 그래도 계속 뼈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덜 붙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B병원과 C병원의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은 우리가 시리얼하게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지를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깜빡핑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뼈가 잘 안 붙는 분류압은 정확히 왜 생기는 건가요? 특별히 분류압이 잘 생기는 체질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뼈가 안 붙을 수 있나요? 분류압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면 환자 요인이에요. 환자 요인은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지병들, 뭐 예를 들면 류마티스가 심하거나 당뇨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뼈가 잘 안 붙습니다. 환자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치료 요인입니다. 치료 요인은 이제 결국은 의사가 하는 거죠. 의사가 수술을 얼만큼 잘하느냐. 그러니까 고정력을
안정성을 주면서 치유력의 손상을 얼만큼 덜 주는 방식을 써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 요인입니다. 그래서 환자 요인과 치료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손상 요인인데요. 손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얼만큼 심하게 다쳤냐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면 많이 다칠수록 뼈가 안 붙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젊고 건강한 사람도 뼈가 안 붙을 수 있다. 이것은 환자 요인에는 그렇게 크게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심하게 다친 경우, 그리고 개방성 골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뼈가 잘 안 붙을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 뼈가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은데, 담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술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담배는 그 이제 니코틴 성분 같은 게 우리가 말초 혈관을 수축을 하기 때문에 담배는 뼈를 안 붙는 불류압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께서 상완골 골절 수술로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데요.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뼈가 빨리 붙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님이 뭐 연세가 60대 이상일 수가 있겠고요. 남성분들도 60대 이상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골다공증이 항상 골절이 되면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해보시고, 골 밀도가 낮으면은 골다공증 치료와 함께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그런 복합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잘 복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14살 중1입니다. 팔뼈 골절 수술 후 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항생제 치료가 괜찮을지, 성장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에요. 팔골절이라고 하면은 14세 정도면요, 팔의 성장은 한 2년에 3년 정도 남을 시기라서 사실은 이 성장판의 손상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 나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팔뼈 골절 수술 후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절개를 해서 세척을 해주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면서 임상 증상, 그리고 우리가 피 검사 중에 CRP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삐끗해서 발목 쪽에 실금이 갔는데 최대한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발목을 이제 보통 발목 골절 같은 경우는 발목을 바깥쪽으로 접질리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외측 복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러졌는데 2mm 이상 벌어지면은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아주 그냥 미세하게 실금이 갔다. 금이 갔다라고 하는 것도 골절입니다. 골절인데 벌어지지 않는 비전이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그래도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체중 부하, 보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비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골에서 한 체중을 90% 디디면 비골에서 한 10% 정도 딛기 때문에 좀 빠르게 경골에 비해서는 땅을 디딜 수 있지만, 그래도 골절 양상에 따라서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땅을 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네. 그럴까요? 네. 원장님, 이렇게 또 맨날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네. 이제 홍그랑대 오늘 네. 강석희 씨도 네. 있고, 네. 원장님은 진료실 라이브 어떠셨는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비욘디 세 번째 그 강의인데, 준비하면서 항상 되게 설레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들이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그 수술했던 환자분들도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치료 중인 환자분들도 이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 저도 굉장히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익숙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마음도 좀 더 편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강의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